이번에 함께할 책은 김혜남 작가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1. 프롤로그. 우선 그녀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친언니를 교통사고로 잃는 큰 슬픔을 겪었다. 몇 년 방황을 했지만 잘 견뎌내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국립정신병원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활동했다. 그때 경희대, 성균관대, 인제대학교 의대 외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서울대학교 의대의 초빙 교수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그녀는 80만 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를 저술했으며 이 외에도 10권의 책을 썼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 시부모님을 모시며 사는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도 병행했다. 결혼 후 슬픔이 멈춘 것이 아니었다. 첫 아이를 응급실 근무 도중 유산하게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다 2001년 그의 나이 43세에 개인 병원을 차리고 드디어 자신의 꿈을 펼쳐보려고 시도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에 걸려 병마와 씨름하게 된다.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억울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남은 삶을 그렇게 원망만 하며 보내기에는 더욱 슬픈 선택이 될 것 같아 일어났다. 그리고 하루 또 하루를 살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을 아주 잠시 돌아보았지만 그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 파킨슨병입니다. 나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에 세상이 얼어붙었다.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서름의 눈물이 쏟아진 나는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아무런 경고도 없이 겪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뇌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몸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고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 로빈 윌리엄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병을 알아서 많은 이들이 들어봤을 것이다. 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졌다가 다시 힘을 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그런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것인지 의아하다. 나는 의사이기에 남들보다 더 이성적으로 나에게 닥친 현실을 수용할 줄 알았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세상을 원망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이대로 쓰러진다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자신의 삶은 무엇이 되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스티븐 호킹이 걸린 루게릭병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참고로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은 유사하지만 루게릭병이 훨씬 무서운 병이다. 진단을 받으면 기대 수명이 2년에서 4년에 불과하다. 몸이 점점 굳어가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 심장마저 멈추게 된다. 그 무서운 루게릭병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또한 나는 도파민 분비 세포가 20%나 남아 있어서 노력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도 늦출 수 있다. 불편하지만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만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었기에 집안일, 육아를 다시 시작하며 일상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오히려 몸은 파킨슨병을 더욱 잘 견뎌내어 3년 정도 후에 바꿔야 할 다음 단계의 약을 12년 동안이나 늦출 수 있었다. 그 사이 책도 5권이나 썼으며
우울증도 경미했고 치매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닥친 상황들은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망과 억울함, 분노로 가득 차 세월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에게나 예상도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가짐을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이 달라집니다. 2001년 2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난 후 그녀가 깨달은 삶의 진실은 인간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1987년 이스라엘 스쿼시 최연소 챔피언은 세계 챔피언의 목표를 위해 고된 훈련으로 몸을 혹사시켜 운동 자체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는 운동을 못하게 된 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실력주의 성향이 강했기에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 결과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했지만 늘 불안하고 삶에 쫓기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불행과 불안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고 결국 심리학 교수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긍정심리학을 가르치게 된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삶을 더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볼 것. 2014년 몸이 파킨슨병을 잘 견뎌내는 것에도 한계가 왔다. 병이 악화되어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병원을 내려놓고 제주도로 요양을 떠났다. 그런데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파킨슨병을 안고 혼자 갔다니 제주도의 여유로 잠시 호전되는가 싶었지만 병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저 본능대로 자신의 일을 진행할 뿐입니다. 나는 점점 힘든 상황에 내몰렸고 급기야 화장실 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밧줄로 온몸을 꽁꽁 묶인 것 같은 몸을 어떻게든 뒤척여 화장실까지 가야 하는 사투를 매일 여러 번 벌여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 여느 때와 같이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가려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저만치 보이는 화장실을 비참하게 바라보며 이대로 소변을 봐야 하나 싶은 순간 딱 한 발자국을 움직였다. 몇 걸음이면 닿을 화장실을 5분 넘게 걸려 도착했지만 이 얼마나 대단하고 다행스러운 일인가.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봤을 때에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한 걸음만 바라보니 갈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1초 1분이 모여 완성됩니다. 산을 오를 때에도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 정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너무 멀어 보이시나요? 한 걸음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장도 한 글자 한 문장을 읽다 보면 어느새 끝페이지에 이를 날이 오듯이 말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툴다. 언니의 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증일까? 운전면허조차 없이 살다가 차가 없이는 살기 불편해서 어렵게 도전을 했다. 그런데 운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운동신경도 나쁜 편이 아니라 잘할 줄 알았다.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고 부족하다. 그러니 실수를 했다고 해서 금방 좌절하고 주눅들지 말고 배워나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시행착오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양분이 된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언니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 달 뒤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그때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언니는 역사학자, 나는 의사가 되기로 했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었기에 악착같이 공부했다. 목표했던 의대에 합격했지만 그때서야 담아둔 슬픔이 폭발했다. 허무함에 빠져 있을 때 사촌 오빠의 조언이 위로가 되었다. 최선이 안 되더라도 차선이 늘 있기에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되는 거야.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잘 살고 싶었다. 그래서 6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다.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기에 당연히 대학병원에 남아 전문의를 따고 대학 교수가 되는 길을 예상했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잘난 줄 알았던 나는 실망감과 절망감에 빠졌다. 차선책으로 국립정신병원을 선택해 둘러보고 나오는데 툭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왜 여기에 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비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약물 치료가 아닌 사이코 드라마, 예술 치료, 정신분석 등을 골고루 접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대학병원에 남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줄이야. 인생은 정말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지구상에는 명령을 싫어하는 동물이 두 종류 있다. 청개구리와 인간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 자유는 인간의 중요한 본능 중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자신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느끼거나 실제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자꾸만 화가 치솟는다.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권한다. 누군가의 통제, 사회적 통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무엇에도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남을 위한 인생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쓰는 나의 역사를 살아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갈 때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삶이 아닐까.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 나는 인턴 시절 대학 동기와 결혼했는데 원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중환자실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가 잇따라 들어왔다. 환자는 3명. 내가 임신 중이라고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좀 무리하게 했던 것일까? 그날 밤 나는 하혈을 했고 유산하고 말았다. 얼마 동안 아이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했다. 임신한 후 내가 조금만 나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어땠을까? 이후 나는 2 아이를 낳았고 의사 생활을 내려놓지 못했다. 병원 일, 집안일, 양육, 시부모를 모시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 남편과 가족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힘겹게 그 일들을 떠안게 되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나? 가족과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삶의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나의 일상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고 기쁨을 앗아가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나를 더 아껴주었다면 어땠을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틈틈이 나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달콤한 휴식을 허락했을 것이다.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는 말부터 멈출 것. 무기력함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무기력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부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란다. 어쩌면 무기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언니가 죽고 나서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 웃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해도 우리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권이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시간은 흘러간다.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두 번째 챕터, 환자들에게 미처 못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아이들은 빨리 자라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른처럼 있고 어른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을 만나고 더 많은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 그 속에서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어릴 때에는 되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가능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었구나를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현실의 짐들을 등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릴 적 꿈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어른, 건강한 어른이 되었는가? 가끔 어린이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야 하고 떠날 수도 있어야 하며 혼자 남겨질 수 있어야 건강한 어른이다. 또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으며 성실하다고 느낀다. 자기 인생을 결정짓고 책임질 줄 아는 씩씩하고 능동적인 사람이며 인생을 폭넓게 바라본다. 양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능력과 자신을 용서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고통에 맞서 싸워 나가는 힘을 발휘한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이란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결국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그리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많은 한계 속에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환자들이 내게 가장 많이 한 말. 나를 찾아오는 이들은 내 앞에 앉으면 울음부터 터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1시간 넘게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울고 싶을 때에는 울어야 한다. 울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공격성을 씻어내준다. 공격성, 공포, 슬픔이 눈물이라는 맑은 분비물을 통해 방출되는 것이다. 어쩌면 울음은 한없는 어둠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구판일지도 모른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리고 내가 울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일 것이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의 가슴에 기대어 실컷 울고 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누구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울음이 필요할 때 울어버려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 것. 우리는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후회는 고통스럽지만 달콤하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란 가정법은 잘못된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상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과거를 고치려고 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현재를 살지 못한다. 이렇게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이다.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현재 자신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는 지식적 통찰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정적 통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변화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과 과거를 반복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노력을 시도하게 되면 전진과 후퇴, 정체를 반복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인내도 필요하다. 당신을 믿어라. 당신은 어떤 문제에도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고 행복을 설계할 수 있다. 과거의 무거운 이불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라. 과거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일이 현재의 당신까지 고통스럽게 할 수 없게 잘 이겨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치유하려 들지 말 것. 누군가를 구원해 주거나 누군가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꿈을 꾸는데 이것을 구원 환상이라고 부른다. 누군가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우리는 얼마나 꿈꾸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치유하려 들면 당신은 상대를 지배하려 하게 되고 통제하려고 하는 당신에게 상대는 큰 분노를 느낄 것이다. 사랑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좋은 치료자 100명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낫다고 말한다. 이런 사랑의 힘은 상대를 치유하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을 할 때에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상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저 사랑하라. 그리고 기다려주라. 직장 선후배를 굳이 좋아하려 애쓰지 말 것. 매일 봐야 하는 직장 동료, 상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회사 생활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이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은 곳은 분명 일의 성과의 윤활유가 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유달리 누군가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지레 짐작해버린다. 타인과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좋은 일일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크다. 그래서 이를 위해 노력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해 나가는 것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믿음이 형성되어야 하며 서로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용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는 실망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힘든 일을 모든 사람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워야 하는데 피곤한 노동의 현장이 되어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해지는 것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서로 좋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가족처럼 친해질 필요도 없다. 직장 내 인간관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길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관계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좋은 사이가 될 수 없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도 즐겁게 사는 비결.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형성된다.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존감은 스스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누구나 완벽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기에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다. 열등감이 너무 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타인이 뭐라고 하든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한다.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자신의 장점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열등감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에 집중해야 한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좋은 부분을 발달시켜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빛이 나고 멋있어 보이게 마련이다. 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말 것.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실은 공허하고 외로움이 많다.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곁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약을 발라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마음의 상처에 예민해진다. 상처받기 싫어서 만남을 회피하고 그럴수록 더 상처에 취약해지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된다. 상처 없는 삶이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상처가 있다.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더욱 단단해져 가고 세상을 이겨낼 힘이 길러진다. 살다 보면 가시덤불과 마주치기도 하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니다. 누구나 겪는 삶의 한 과정이다.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상처는 더 깊어질 것이다.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일이 되어버린다.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삶이 어떻게 될까? 무분별하게 상처라고 말하지 말고 상처와 상처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늘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타인은 그저 타인일 뿐, 서로 간섭 안 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기쁨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한다. 다른 이에게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을 몹시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그 누구도 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독립과 고립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세상과 벽을 쌓은 채 자기만의 성에 갇혀 고립을 자처하지는 말아야 한다. 나쁜 감정을 가졌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쁜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까? 모든 감정은 정상적이다. 단지 도가 지나친 극단적인 감정이 문제가 될 뿐이다. 나쁜 감정이라고 판단되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즉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자학하며 감정을 억압한다. 이런 성격 특성은 어린 시절 형성된다. 부모가 심하게 혼내거나 아이의 감정을 아예 무시해버리면 아이는 자기의 감정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억압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게 된다. 나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우선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너 때문에 속상해. 내가 그렇게 해서 화가 나. 라고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이와 반대로 나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속상해. 나는 내가 날 무시할 때 화가 나.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표현을 삼가해야 한다. 감정이 나빠진 상태에서 웃으며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 김혜남 작가가 환자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나만이 볼 수 있는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스스로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용기 내서 말해주고 항상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큼은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의 상처를 깊이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꼭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며 함께 인류의 문명을 일으켜 왔습니다. 인간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 나눠야 하며 스킨십 해야 하며 정서적인 연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 여건이나 상황들 때문에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함께 하려는 노력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꼭 힘내시고 용기 얻으시고 자신의 열등감이나 상처를 극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만일 인생을 다시 산다면 세 번째 이야기, 내가 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사는 이유. 나는 내가 당연히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 거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치료해주면 왠지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파킨슨병이 나를 찾아온 지도 벌써 22년이 지났다. 도통 나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불청객은 때로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어 화나게 한다. 하지만 까칠한 불청객으로부터 배운 것도 참 많다. 배운 점 5가지를 말해보겠다. 첫 번째, 단점을 애써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장점에 집중할 것.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서 나는 집을 지고 다니는 달팽이가 된 기분이다. 내 몸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집이고 내 머리와 아직 굳지 않은 왼쪽 다리가 이걸 끌고 다닌다. 굳어버린 오른쪽 다리를 움직여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왼쪽 다리를 강화시키니 훨씬 더 좋아졌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보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인 것 같다. 두 번째, 마이크로 월드를 발견하다. 본과 3학년 때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낙엽이 다 떨어져 있었다. 단풍이 든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파킨슨병으로 인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발견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세상에 이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구로 야나기 테츠코의 소설 창가의 토토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어쩌면 세상에서 진실로 두려운 것은 눈이 있어도 아름다운 것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음악을 감상하지 못하며 마음이 있어도 참된 것을 이해하고 감동하지 못하며 가슴에 열정을 불사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지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 사람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세 번째, 힘들고 아픈 시간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 한 발짝 떼는 것으로도 안 되어 기어다녀야 할 때, 혹은 기어다닐 수도 없어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할 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다.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고통은 24시간 내내 지속되지는 않았기에 참고 견뎠으며, 아프지 않은 순간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했으며 친구와 수다도 떨었다. 기다림은 언제나 희망이었다. 고통이 사라지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왔기 때문이다. 파킨슨병에 걸린 지 이제 22년. 그동안 나는 크고 작은 수술을 5번 받았다. 힘든 시간이 지나면 좋은 시간도 찾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 봄은 꼭 올 것이다. 네 번째, 겸손을 배우다. 파킨슨병을 앓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이 조금 커진 것 같다. 내 한계도 모른 채 나 잘난 줄 알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그 한계를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유머의 힘은 역시 강하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지만 늘 심각하고 우울하게 살기는 싫다. 나는 여전히 농담을 즐기고 사람들과 웃으며 살고 싶다. 약간의 유머를 던지고 나면 참 신기하게도 내 병이 가볍게 느껴지는 기분이 든다. 유머가 병의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게 별명도 붙여주었다. 3-hour woman. 약을 먹으면 3시간은 괜찮아서 만들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를 가로막은 것은 바로 나였다. 내가 살아온 길은 어떠했는가? 숨가쁘게 달려온 날들, 그 세월 속에서 내가 놓쳐버린 것들이 아쉬움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눈을 뜨고 바라봐야만 한다. 아, 인생의 덧없음이여. 지나간 세월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느라 나에게 다가오는 소중한 것들에 감사할 줄 몰랐다. 그리고 나의 욕심, 늘 불만족스럽게 느꼈던 나의 욕심이 나의 행복을 가로막아 온 것이다. 무엇인가를 더 원하고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데 내가 가진 것이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조금 덜어낼 필요가 있다. 내가 좀 더 나에게 너그러웠다면 좋았을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사랑이었다. 진정한 행복을 하나하나 오늘도 배워간다. 그리고 인생의 작은 행복을 느끼고 즐기는 법을 아낌없이 배운다. 내가 그를 용서한 진짜 이유. 우리는 감정에 휘말려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한다. 그리고 후회하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이뿐인가?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오래 기억한다. 감정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만족을 모르며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은 특히 안 좋았던 일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나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행복하고 좋았던 일은 당연한 듯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일, 모욕적인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해 시간이 지나도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분노와 수치심을 일으킨다. 분노와 화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감정이지만 심한 분노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란 내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을 떠나보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용서의 대상은 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친구들에 대하여. 살면서 우리 곁에는 많은 친구가 있었다.
학창시절 만난 친구는 내가 살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만난다. 사춘기 시절에는 뭔가 절박해서 날마다 친구를 만난다. 이후 성장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도 확립해가고 가족도 생기고 직장 동료도 생겨 친구와의 만남이 줄어든다. 하지만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친구를 다시 찾게 된다. 친구야말로 공허함에 시달리는 내 인생을 긍정해주고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인디언 속담에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했다. 이렇게 깊은 우정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6명 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우린 성적도 성격도 형편도 제각각이었다. 키순으로 자리 배정을 하던 시절이라 우연히 가까이 앉게 되었고 친한 사이로 발전하였다. 매일같이 각자의 집을 돌며 놀러가서 세상에 대한 온갖 불만을 토로하고 억눌린 불안과 스트레스를 함께 풀었다. 이 친구들 덕분에 나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했다가 각자의 삶에 여유가 생길 무렵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파킨슨병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다. 이들과 함께 삶의 후반부를 좀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친구들과 좀 더 오래 보고 싶다는 것 뿐이다. 내가 충고를 잘하지 않는 까닭. 충고는 기본적으로 너는 틀렸어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지적을 당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진다. 내가 충고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나도 충고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충고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렇다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상대방이 내 충고를 듣고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조언해야 한다. 그러면 화를 내는 실수도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몫일 뿐이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내 나름의 해결 방법을 찾았다. 그 첫 번째는 외워버릴 것. 안 고쳐질 게 뻔한 사람과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패턴을 그냥 외워버려라. 그러면 이럴 때에는 이런 말과 행동을, 저럴 때에는 저런 말과 행동을 하지? 그렇다면 나는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땐 저렇게 대처해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비한다면 상처를 덜 받게 될 것이다. 그냥 변하지 않는 상대를 인정해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뭐뭐 하는 척이 필요할 때도 있다. 사람은 하는 척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건 역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나치게 솔직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러니 적절한 순간 무엇뭐 하는 척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세 번째, 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자 해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돌려주면 그만인 것처럼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을 때 받지 않고 돌려주면 된다. 그의 비난이 어떤 것이든 받을지 돌려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문제이다. 무시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보자. 상대의 비난에 화로 대응한다면 상대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반응하는 것일 뿐이다. 네 번째, 더 이상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 누군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그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신경 쓰지 말아라. 그가 못난 것이다. 공부의 즐거움에 대하여. 나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는 좋아했지만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학교 공부는 즐기지 못했다. 지긋지긋한 공부가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공부할 게 더 많아졌다. 전문의만 따면 정말 공부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공부가 가장 재미있게 되었다. 시험이 없으니 부담이 사라졌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사람은 누구나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 나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며 남은 생을 즐길까? 사람의 마음이 궁금한 나는 공부가 끝날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행운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정신치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다. No comment is better than any comment. 들어주는 것이 그 어떤 말을 해주는 것보다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을 찾지만 말고 내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면 어떨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기분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것이다. 그냥 재미있게 살자고 마음먹었을 뿐이다. 우리의 일상은 쳇바퀴처럼 굴러간다. 특별한 일도 재미있는 사건도 별로 없다. 특히 고통이 심해지는 날이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사는 게 별로 재미없다고 한다.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고 한다. 웬만한 건 다 해봤단다. 실제로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 인생에서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세상, 삶과 연애를 해보라. 연애를 막 시작할 때 우린 상대방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렇게 인생과 사랑해보라. 얼마나 인생이 풍부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겠는가. 여러분, 혹시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말처럼 쉽진 않지만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서 그들과 얽혀있는 많은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와 분노는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고 치명적으로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대방 때문에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힘든 일을 도와줄 친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진정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땐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한 명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친구가 있었는데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 친구가 부쩍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쉽지 않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와 함께 힘을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귀여운 아기가 보이면 이쁘다고 말 한마디 웃으며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친근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위트 있는 말 한마디를 던져 상대방에게 미소를 짓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좋아하는 스포츠에 열광도 해보시고 자연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는 여러분의 일출과 일몰 혹은 하늘이 더욱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현재를 과거로 보내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마지막을 향해 조금씩 쉼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혜남 작가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네 번째 이야기, 만일 내가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부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부심은 기대와 성공의 비율에 좌우된다.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부심 또한 강화된다는 뜻이다. 자부심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며 도전하면 성공 확률도 그 빈도수도 올라간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도전을 시작할 때에는 성공이라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라. 그러면 다음 도전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얻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으로 이미 성공한 것이다. 나는 불편한 몸이지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물방울 사진 찍어 전시회를 열었고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려 책을 냈으며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다. 사진을 잘 찍고 그림을 잘 그려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무언가라도 하는 내가 되고 싶어서 도전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길은 삶을 훨씬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든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은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에 매몰되어 하고 싶은 일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두렵고 걱정되고 섣불리 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훗날 후회하는 삶보다는 도전했던 삶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요? 단 한 번뿐인 삶에 후회를 남기는 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그리 두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으며 삶을 살아낸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은 우리를 단련시켜줬다. 마지막 상실을 맞이할 수 있는 힘까지 말이다. 그리고 유쾌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늙어가는 자신에게만 빠져있지 말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고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에 투자하여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남기려는 노력을 한다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노년에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젊음이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역시 말하기 부끄럽지만 10대 때 표정 없이 지친 얼굴 위에 깊게 패인 잔주름을 한 노인들을 보면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늙기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여유와 포용력을 가졌으며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되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여전히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그것이 나의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다.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인간은 죽는다. 게다가 광대한 우주와 아득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살다 간 발자국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한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해야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가치를 느낀다. 그리고 사랑할 때 유한한 존재가 영원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사랑은 상처도 치유해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마법 같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주고 받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배제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인간다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진 사랑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존재케 한 것도 사랑이며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비루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사랑으로 삶을 꼭 채워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아이는 아이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돕고 위험에서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부모의 이런 불안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에게는 그러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분신처럼 여긴 자녀를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며 자신이 살지 못한 삶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국 자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길이 있고 아이에게는 아이의 길이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무엇에든 미쳐볼 것이다. 무엇인가 미쳐본 적이 있는가? 자나깨나 생각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겁고 두근거리며 설레이는 일에 푹 빠져본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일이든 그래야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에 미칠 줄 알면 다른 것에도 미칠 수 있다. 내 안에 피어오르는 열정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몰입을 하면 할수록 뇌의 시냅스가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창조성과 의욕이 증가하여 각성과 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것에 미친다는 것은 열정을 가진다는 뜻이며 그 열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또한 살아있음의 환희를 당신에게 안겨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발표하게 하고 기록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되고 그 잘하는 것을 장점으로 삼아 직업을 삼으면 최고이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꼭 함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취미로 삼아도 좋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하루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질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유머를 잃지 않을 것이다. 유머는 위기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을 완화해주며 일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해준다. 조크나 위트와는 달리 유머는 긴장된 상황을 포용하는 무언가가 있다. 유머는 보는 사람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머를 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웃음을 전염시켜 모두 행복하게 만든다. 삶의 고통, 순간의 아픔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유머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 보석 같은 존재이다. 유머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좌절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겸손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유머러스한 사람은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유머러스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환하게 웃는 자만이 현실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넘어서는 것이다. 저 역시도 한때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코미디언, 개그맨들을 열심히 보고 따라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얼마나 유쾌한 사람이 되었는지,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밝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센스와 유머 감각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나아지는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김혜남 작가의 말처럼 유머러스한 태도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더 밝은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우리는 다치면 상처를 입는다. 흉터가 남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한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그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동일하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다른 점은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다. 지금 고통이 나를 감싸고 있는가? 당신은 분명 하루하루를 잘 이겨낼 것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분명 잘해낼 것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자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존재도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용기와 사랑을 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지어 그 결과는 탁월합니다. 김혜남 작가가 주는 응원의 힘을 받아 자신을 믿고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죽는다. 죽음은 삶의 모든 것과 이별하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도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지만 죽음은 잔인한 스승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다.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며 완성시켜주는 스승 중의 스승이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며 삶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두려워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야 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죽음. 누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을 우리에게 실제로 닥칠 운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라진다는 것의 슬픔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인생은 그리 슬프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죽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십시오. 죽음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슬픔에 매몰되기보다 하루를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야 하며 뜻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아나요? 마법 같은 꿈이 일어나서 죽음이 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열리는 시작이 될지 말입니다. 여러분, 김혜남 작가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잘 읽어보셨나요?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던 시간들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책을 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점들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과 이 책을 읽은 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늘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